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차명주식 회수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난 시간엔 차명주식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차명주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확인하시고 오시면 오늘 영상 이해하시는데 더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명의신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에서 다룰 명의신탁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룰 거고요. 그리고 명의신탁 과세 요건,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다 과세가 되느냐? 모든 과세에서는 반드시 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역시 명의신탁 주식도 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과세를 할 수 있고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과세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오는 절세 플랜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늘어났지만 세금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우선 차명주식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명주식이란 주식의 명의를 신탁, 즉 내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걸 신탁이라고 하죠.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는 것으로 수탁자로 주주의 명의가 표시되지만 외관상 소유자일 뿐 그 주식을 관리 처분할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않는 신탁을 말한다. 말이 조금 어렵죠? 네, 차명주식은 말 그대로 내 거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주식을 차명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내 이름으로 못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빌려서 해놓은 것을 차명주식이라고 합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국세청에서는 차명주식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했다고 보고 있고 국세청에서 보는 조세 회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상속 증여세 등을 회피하려고 한 거다. 즉 대주주 대표가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했다가 이거를 자녀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이나 증여세율은 누진이고 높다 보니 본인이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놨다가 그 사람이 내 자녀에게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한 많은 사례들이 적발이 됐죠. 다음은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지분을 분산하여 대주주 양도세 과세 요건을 회피하려고 했다. 이것은 이제 상장주식의 경우. 근데 이게 뭐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도 뭐 대주주 기준이 상장주식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대주주 기준이 너무 낮죠. 4%밖에 안 되니까 사실 비상장 회사에서는 뭐 4%를 회피하려고 이렇게 할 일은 없고 이것은 상장주식의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분산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제가 소득이 많아요. 근데 제가 또 배당을 받으면 세 구간이 올라가죠. 지금 올해부터 바뀐 최고세율이 10억 이상 45%가 생겼고 45%면 지방세까지 한다면 49.5%, 여기다가 4대 보험까지 간접세까지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60% 정도의 세금이 있어요. 그런데 주식을 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배당을 그 사람이 받아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받으면 세율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받는 방법, 이런 용도로 차명을 두는 경우가 있다고 국세청에서는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제2차 납세 의무를 면탈한다. 법인 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 지정 회피. 즉 법인은 주주가 이제 주인이고 회사가 잘 돼도 그 이익은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고 회사가 잘못됐을 때 최악의 경우에 그러면은 국세에 대한 책임을 갖는데 그거는 과점주주가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50%에서 한 주만 더 했으면 과점주 주니까 뭐 49%, 50% 이렇게 갖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회사가 잘못돼도 세금에 대한 2차 납세 의무는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목적으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두는 경우를 국세청에서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가 조작에 악용한다. 차명 주식을 이용한 주가 조작으로 서민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실제 제가 만났던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는 거의 해당이 안 돼요. 비상장 주식회사는 제가 차명을 둔 거를 보면 네 번째 2차 납세 의무,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걸 들은 거죠. 아, 이거 과점주주 되면 나중에 큰일 난대. 회사 잘못되면 이거 다 가족들까지 다 같이 세금 뭐 내야 되고 뭐 굉장히 큰 위험이 있대. 이렇게 잘못 알고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을 주신 경우는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렇게 뭐 상증세를 피하기 위해서 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세를 낮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명 주식을 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죠. 차명 주식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면 굳이 뭐 빨리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차명 주식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많습니다. 자, 우선은 명의 대여자 입장에서 명의 대여자가 증여세, 과세, 명의 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이 압류되거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명의 대여자는 제가 원래 이 주식의 주인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이름 좀 빌려줘 이래서 제가 이름을 빌려주면 제가 바로 명의 대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식을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명의 대여자, 제가 만약에 명의를 빌려줬는데 만약에 이게 명의 신탁이라는 게 발각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 증여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될 납부 의무는 바로 제가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저한테 맡긴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세금은 제가 내야 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저한테 이름을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내면 제가 내야 되는데 제가 세금이 없다? 그러면 부동산이나 급여 등이 압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못 갚았다. 그러면 내 재산이 공매가 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의 들어오는 것 중에서 명의 신탁자 외에 명의 수탁자 분들도 가끔 문의를 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름을 빌려줘서, 명의를 빌려줘서 주식을 제 앞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빨리 원래 신탁자하고 빨리 의논을 하셔서 빨리 명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럴 경우에 나는 명의만 빌려줬는데요.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명의를 빌려줬다는 게 확인이 돼도 명의 빌려준 사람이 세금을 내게끔 법에서는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법이 2019년도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명의 빌려준 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명의만 빌려줬는데 그 명의 신탁에 대한 세금까지 나보고 내라 그러면.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신탁자가 내는 걸로 법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9년부터 바뀐 이 법에서 그 전에 거에 대한 것까지 신탁자가 내는 게 아니라 그 2019년 이전에 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내는 거고 2019년 이후에 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만 바로 맡긴 사람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나는 그냥 명의만 빌려줬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명의만 빌려줘도 2019년 이전에 명의를 빌려주셨다면 세금 납부의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분이에요. 그리고 명의 신탁자, 이제는 이제 주식을 명의를 빌린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명의 신탁자,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 당연히 명의 신탁에 대한 것이 실제로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대여자가 우선이지만 내가 명의를 빌렸으니까 같이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루 세금 추징 및 조세범 처벌이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러니까 세금을 탈세할 목적이, 탈루할 목적이 아니었어도 단순히 명의 대여에 대한, 명의를 빌린 거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만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거는 조세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 대여자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한다거나 뭐 소송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명의를 빌린 명의 신탁자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한테 잉여금 처분을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뭐 다른 가지금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제가 상담을 가서 보면 신탁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급한 거는 바로 이 신탁 주식을 회수해 오시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대표님들이나 회장님들께서 주식을 신탁하실 때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으실 때 아무한테나 하시진 않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절대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을 만한 아주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 주식을 신탁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이 뭐 변심할 이유도 없고 괜히 지금 이거를 굳이 뭐 내가 바꾸지 않아도 이거가 내 거라는 거는 다 사람들이 알고 그 사람도 알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 아마 있을 텐데 실제로 가업승계 때문에 갔는데 이런 신탁 주식이 있었고 회장님께 제가 딱 보면은 신탁 주식인지 알거든요. 뭐 저만 아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뭐 국세청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보고 있는 것 뿐이고 제가 회장님 이거 신탁 주식이신 것 같은데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여쭈었더니 회장님 괜찮아. 그 주식이 내 건 거는 뭐 다 그 사람도 알고 그 주식이 옛날에 우리 직원의 아버지 명의로 해놨는데 그 직원은 지금도 우리 계열사에 다니고 있고 뭐 그 아버지도 물론이고 아들인 직원, 우리 직원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탁자 나이를 보니까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회장님께 그런데 이 수탁자분 건강은 어떠세요? 이렇게 여쭈었더니 그 사람 지금 암 투병 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회장님 이분 돌아가시면 이 주식에 대해서 상속세 나올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식이 그 당시 시가로 한 30억 가까이 됐어요. 20억은 넘었고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그때서야 이제 아차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너무 오래돼서 금융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금융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행히 이제 그 수탁자가 생존해 계시니까 자필로 저희가 이제 명의 신탁에 대한 그 당시 이제 해지 약정서 그 부분을 다 작성을 하고 뭐 지장을 찍고 아마 예전 영상에 보면 있을 거예요. 지장을 찍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뭐 딱히 금융자료도 없고 물론 정황 증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충분히 됐는데 그래서 요 케이스도 주주 확인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인정을 받았고 벌써 5년이 넘었네요. 5년이 넘었고 잘 회수를 해가지고 왔어요. 물론 이렇게 회수를 해오는 과정에서 단순히 뭐 판결문만 있다고 해서 주주 확인 소송 판결문만 있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후 사정에 있어서 충분히 인정이 될 만한 상황인데 금융자료가 좀 부족하고 좀 조금 더 증거를 첨부해야겠다라고 할 때 이 주주 확인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송하면은 주식 찾아올 수 있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명의를 빌려준 우리 신탁자 대표님들께서 증여세 그리고 조세에 대한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국세청은 그동안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 변동조사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을 하고 주식 명의 신탁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고 합니다. 어쩌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렇게 잘못된 정보 또 혹은 뭐 발기인 기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차명을 둔 건데 무슨 나한테 변칙적 자본거래 탈세 행위 뭐 나쁜 거는 다 갖다 붙이죠. 지하경제 양성화 뭐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대표님들은 거의 대부분은 발기인 기준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고 더 억울한 거는 2000년 7월 23일 이후부터는 1인 주주가 용인이 됐었죠. 설립을 한 명만 있어도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또 발기인이 3명인 줄 알고 3명으로 해서 차명을 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대표님도 그러신 경우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 차명 주주를 의심해서 이것을 정리하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실명제로 가고 있고 이렇게 차명 주주와 혹은 신탁을 하신 대표님 두 분 다 위험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빠른 회수가 필요한 거고요. 명의 신탁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1702명에게 1조 1231억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명의 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이 법 취지는 과세 당국에서는 등기나 등록 등에 의해 공부상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경우 그 재산을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표시하여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왜 차명 준 이유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보는 회피 유형 5가지 있었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오직 차명은 다 이거예요. 조세 포탈. 그래서 조세 포탈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 처벌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정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이제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직원들이 그런 문의를 하세요.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신고하면은 세무조사 나오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대표님들은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사하였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억울하다고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차명주식 발생 요인을 봤더니 예전에 상법상 96년 9월 30일까지는 7명이 있어야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전 법인들은 7명이죠. 그래야 설립이 되니까. 그리고 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그래서 요때 96년 10월 1일부터 명의신탁 해지할 사람들은 해지해라 하고서 다 기회를 줬어요. 왜? 예전에 7명이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신탁을 줬으면 우리가 세금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빨리 변경해라 라고 기회를 줬는데 다들 이거를 놓치신 거죠. 이때 역시 2001년 7월 23일 이때도 기회를 줬습니다. 이 세면 규정 때문에 그렇다면은 명의신탁 해지 요청을 해라. 이때도 세금이 없었어요. 신청만 하면 다 해줬어요. 이렇게 기회를 다 주고 결국은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발기인 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3인 이상으로 해서 한 경우에는 2015년에 간소화 규정이 나왔죠. 2015년에. 그런데 이 2015년부터는 이미 한 명부터 된 이후에 한 거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줬잖아요. 그때는 다 세금 없이 해줬기 때문에 이 간소화에서는 간소화라고 하긴 하지만 세금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금 없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제척기간이 끝났거나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받은 케이스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정, 부도나 신용불량 등으로 차명주주로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부득이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 앞으로 신탁을 해놓은 경우. 그래서 제가 본 그 차명 주식의 형태는 대부분 요 안에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뭐 탈세의 목적 이런 거는 우리 비상장 중소기업에는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대기업에서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정말 열심히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적인 것 때문에 또 신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놓은 케이스들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그러면 왜 명의신탁을 했는데 증여세를 내게 하는 걸까? 자, 그냥 법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 등기 등이 필요할 때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규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명의자가 등기 등을 한 날을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그냥 의제, 간주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해놨어요. 그때 증여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을 찾아오실 때 신탁 해지로 찾아오면 지금 기준이 아니라 신탁했던 그 당시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들은 신탁을 대부분 설립할 때 많이 하시잖아요. 당시에는 그냥 자본금 5천만 원 1억이기 때문에 증여 가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 초기에 신탁하고서 중간에 증자나 주식 이동이 없었다면 명의신탁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해요. 그 재산의 명의 개설을 해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즉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명의 개설을 통해 주주임을 외관상 나타내야 하나 명의 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취득일에 속하는 해 말일에 다음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의지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거래를 했는데 명의 개설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를 안 바꾼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그때 사왔어요. 그러면 사왔으면 회사에다가 명의 개설 요청을 해야 돼요. 주주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주주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기 미명의 개설 주식으로 보고서 역시 이것도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는 언제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 소유자로 명의 개설을 하지 않은 거. 남의 이름으로 해놓긴 해놨는데 조세 회피 목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등기 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은 어떤 게 있냐? 부동산, 특허권 이런 것들은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명의 개설을 요하는 재산은 바로 우리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명의신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명의신탁 과세 요건 중에서 명의신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가장 첫 번째는 실제 소유자와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 간의 명시적, 묵시적, 사전, 사후 관계없이, 이게 중요해요. 사전, 사후 관계없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어야 한다. 대표님들이 제가 이제 명의신탁 때문에 가면, 상담을 요청하셔서 가면 예전에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만든다는 게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뭔가 문서화하고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다른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이상한 소리를 이상한 소리라기보다는 아까 보신 것처럼 명의 빌려준 사람이 세금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주식을 빨리 돌려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명의 빌린 사람하고 이것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거를 서류를 지금이라도 없으면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서류 만들기가 좀 껄끄럽다 그러면은 전화통화, 문자 이런 거라도 다 기록을 남겨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대표님들이 이제 뭐 그런 서류가 있냐 그러면 없으시다 그러면 일단은 서류를 만들기 전에 본인한테 전화통화를 하시거나, 왜냐면 전화통화 하셨을 때는 크게들 수긍을 하거든요. 예전에 명의 해놨던 거 있잖아, 이 주식 이제 정리 좀 하려고, 네네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요렇게 대답을 하고 실제 이제 이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서류하고 뭐 인감하고 요청을 하면은 시간을 막 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때 통화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명의신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 인정이 돼야 됩니다. 합의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 사실은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준 건 줄 알았어요,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이 안 돼요. 첫 번째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합의가 없었다. 그런데 왜 명의가 넘어갔을까요? 합의가 없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주식이 딴 사람 이름으로 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이름을 빌려서,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름을 빌린 게 아니라 도용을 한 거죠. 그 사람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 자, 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명의를 도용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어요. 그 입증 책임은 명의 도용 사실을 주장하는 자한테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냐? 지난 영상에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신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본인 주식을 아들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아들로 해놨는데 이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러면 아들이 이 세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제 게 아닙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제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국세청에서 이것을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명의를 도용당하려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몰라야 돼요. 그 당시에. 근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도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정말 이런 명의신탁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느냐라고 이제 세무사님이 기사로 쓴 내용이 있었는데 억울한 거죠. 이것은 신탁도 아니고,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탁으로 갔으면은 명의신탁에 대한 또 증여세를 아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탁으로 안 가도 도용으로 이렇게 나는 사실은 신탁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명의만 도용당한 거다라고 해도 그것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서 그런 소송만 담당하는 세무사님, 국세청에 소송만 전담하는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있거든요. 퇴임하시고 제가 업무를 같이 하느라고 여쭤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대요. 주주 명의 도용으로 해서 인정을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실제로 명의 도용으로 소송을 해서 그분이 도용으로 인한 처벌까지 받은 케이스. 그것이 진짜 도용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조세 회피 목적. 조세 회피 목적은 기본적인 증여세 이외와 이외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고 있는데, 명의 신탁으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결선 처분을 받아 조세를 회피한 경우, 명의 신탁으로 주식의 소유를 분산하여 배당 소득세 합산 과세를 회피한 경우, 이런 모든 것을 다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봐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 지금 열거된 거 외에도 명의 신탁을 통해 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않게 되거나 지분율 자체를 분산하여 그 부담감을 경감하게 되는 경우 등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 해서도, 그럴 의도가 있어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세 회피 판단 기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판단은 명의 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며, 그 이후 실제 조사 포탈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조세 회피 한 적이 없어. 배당을 한 번도 안 받아서 내가 배당 소득세를 줄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명의 신탁 주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과세관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그리고 인색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수하게 정말 예전에 발기인수 충족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7명, 3명, 적어도 이거를 주장하려면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이어야 돼요. 그 이후 법인은 아예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채무에 따른 압류 회피 목적, 그 당시에 상황이 있겠죠. 대표님이 뭐 파산을 했다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리고 거래처의 요구 등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상 대출 문제로, 이렇게 사실상 이런 거를 근데 본인들이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차명주식 정리 요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약 잘 보시고요.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게 당사자 간의 합의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린 분하고 대화해주신 분, 즉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합의가 돼 있어요. 이거는 내게 아니다. 나는 명의만 빌려준 거다.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로 간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 것은 간소화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간소화 요건을 충족된다면 우리는 명의신탁 간소화를 신청해서 간소화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합의는 돼 있어요. 그 사람도 내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간소화 요건이 불충족해요. 2000년 7월 23일 이전 법인이 아니라 이후 법인인 경우에는 간소화가 아예 안 되죠. 그리고 뭐 발기인 조건 이런 게 안 맞으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명의신탁 입증이 가능합니다. 제일 좋은 거 금융자료. 왜냐? 금융자료는 위조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명의신탁 일반 해지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명의신탁 입증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소송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소송을 통해서 가지고 와야 한다면 내 거라는 어떤 입증 자료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두어야겠죠. 이렇게 대표님들께서 현재의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가져와야 될지 함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저도 해보지만 케이스마다 너무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명의신탁 해지를 많이 해보신 전문가하고 함께 의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명의신탁 해지를 수십 건 수백 건 진행한 전문가들이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상담 남기시면 되고요. 자, 명의신탁 주식이긴 한데 애매한 경우도
것도 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창기에 대표님께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같이 잘해보자. 그래서 이 주식은 우리 직원들 거야. 예를 들면 20% 이거는 우리 직원들 거야. 이거 직원들 앞으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또 바뀌면서 자꾸 이제 변경되고 막 이런 신탁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애매한 주식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주식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신탁이라고 또 정리하기에는 그동안에 뭐 배당도 있었고 근데 또 그분들 주식은 아니에요. 신탁도 아니고 아주 이런 애매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해결을 명쾌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주식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그냥 직원들 거, 우리 모두의 것 이렇게 해놓은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갖고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절세 전략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을까?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애쓰는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설명문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